자, 그러면 이제 그 서기에 있는 독일 통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고무되었던 독일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이 메테르 체제에서 거의 지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비내의 두 가지 면에서 독일 통일에 약간의 공헌했다. 자, 하나는 뭐냐면 비내의 결과예요. 독일 전체를 35개 군주군과 4개 자유시를 정비하면서 독일 연방을 구성한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스트리아가 네덜란드나 그다음에 남부 독일의 영토를 포기하고 북부 이탈리아에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독일 내 이해관계가 희박해진 반면에 소위세는 나일 강변과 폴란드의 새로운 영토를 얻어 내에도 독일 미래를 짊어지는 형세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독일의 통일 가업이 오스트리아보다 포위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었다. 그래서 독일은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어 외연만 확장했지 그 안에 독일적인 것들은 별로 없는 데 반해서 이 프로이센은 상대적으로 독일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이센이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프로이센은 1818년에 분산되었던 영토에 대해서 내국 간사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인접 국가가 참여하는 하여 1833년 간세 동맹을 결성하였으며 이렇게 있죠. 간세 동맹. 자, 간세 동맹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잠깐 다른 책에서 제가 정리한 걸 볼게요. 자, 이 간세 동맹을 통해서 인제 영국 상권을 방어하고요. 그리고 화폐, 간세, 상업 정책의 단일화를 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간세가 철폐되고 화폐, 어음, 도량형, 교통제도 같은 국내적 경제적 그 영역 통일 형성을 했다. 그래서 정치적 통합 전에 간세를 통해 통합을 간세를 중심으로 해서 소유세이 경제 통합을 해서 국내 단일 시장을 형성해서 했다. 그 결국엔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발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볼게요. 자, 그래서 1844 년까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이제 뭐냐면 연방 국가들이 여기에 참가하게 됐으며 관세 동맹은 독일의 경제적 발전을 크게 촉진했으며 이러한 경제적 통합은 정치적 통합의 길을 닦았다. 그래서 여기에 관세 동맹의 의미가 있죠. 자, 그다음에 1848년 3 월에 메테르가 몰락시켰으나 그 1848년 3 월은 메테르를 몰락시켰으나 독일의 자유주의 통일은 실패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비해임 사세는 프랑크 의회가 제공한 재간을 거절했으나 통일에 대한 미련이 있어 1849년 몇몇 국가들과 군주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인제 그러나 오스트리아 책략과 러시아의 압력으로 프로이센은 1850 년에 올무츠 조약으로 이 동맹을 해산하고 독일 연방이 부활을 동의했다. 자, 그래서 요때 인제 군주 동맹을 해체시킨 게 올무츠 조약이고요. 그리고 독일 연방 부활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한 비인회 있죠. 이 비인회의 때 만들어진 독일 연방을 얘기해요. 자, 그리하여 독일 통일 가국은 비스마르크의 등장에 기다려야만 했다. 3월 혁명이 실패한 후 1850 년대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억압한 반동적 시기였으나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발전기였다. 자,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당연히 부르주아의 세력 신장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인 신장도 생각될 수 있었으나 1848년 이래 사회주의와 노동자의 가격화 움직임을 겁을 먹은 독일의 부르주아지는 자유주의 한계가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861 년에 홀데 비에든 사세를 결성한 사람이 비에든 1세죠. 자, 비엔 1세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군제 개혁을 놓고 자유주의가 다수 차지한 의회와 첨예하게 대입하였다. 자, 이때 퇴위까지 생각한 비에든 1세는 이 난국을 타개한 인물로 1862 년에 비스마르크를 제상을 등용했다. 자, 비스마르크는 동부 독일의 토지 귀족 융코 출신으로 철저한 보수주의자로서 프리센 중심의 독일 통일을 확신하고 러시아 및 프랑스 주재 대사를 지낸 외교통이기도 하였으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 마키아벨리스트라고 이제 하는 현실 정치가였다. 자,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이며 이건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를 제거하는 건 군사적 행동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 이제 그는 반대하는 자유주의자에게 오늘날 대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오직 철과 피로써 결정한다고 외치고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제 개혁을 당했다. 자, 철과 피. 이건 뭘까요? 군사력이죠. 그래서 이 군사를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만 통일할 수 있다. 약간의 피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처벌 정책을 내세울 때 자유주의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뭐냐면 나중에 들어보면 이제 그 비스마르크 정책이 나름대로 먹혀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외교적으로 성공하니까 자유주의자들도 적극적으로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지지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처벌 정책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미래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미래인 교과서 148 페이지에 보면요. 여기가 148 페이지가 여기 있네요. 음. 자, 이거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죠. 예. 자, 포이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좋은 기회를 놓쳐왔는데 이를 거울 삼아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대비해 힘을 모아야 된다. 포이세 국경은 정상적인 국가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이세라는 나라는 그 영토가 분할돼 있죠. 그러니까 영토가 산재돼 있잖아요.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모으기 위해서 폴란드 분할도 참여하고 그랬죠. 그리고 언론이나 다수결로 현재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현재의 커다란 문제는 이게 독일 통일이죠. 이 분산된 영토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과 다수결은 누군가요? 예, 그 당시 자유주의자시죠. 이거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의회했던 연설이니까 자유주의를 향해서 자유주의자를 향해서 얘기했던 연설이고요. 자, 그래서 언론이나 다수결로 해결했던 1849 년이나 1949 오주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뭘 얘기하냐? 여기는 이거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 기체를 관련된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뭐 3월 혁명 그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현재의 문제. 자, 독일 통일이나 포위세 국경을 정상국가 만드는 거 그거는 무기나 철에 의해서만 무기와 피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 요게 인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자 무기와 피해에 의해서만 해결하는 상업화된 군비 증강과 그리고 무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세력을 두르고 독일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비스마르크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자, 무기와 군사를 바탕으로 통일 전쟁을 벌여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지만 전쟁으로 인해 독일 국민의 고통이 컸을 걸 보인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 내용들 보고요. 요거 잠깐 지도를 빼와서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죠. 자,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킬 것을 생각하고 그 구실로 슐레이슈비 홀스타인 그 문제를 잡았다. 자, 이 두 공국의 위치가 여기 있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원래는 이거는 이제 덴마크 영토였어요. 덴마크 영토인데 여기 독일인들이 상당히 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요 지역을 좀 일종의 자치령으로 인제 다퉜던 건데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두 공국은 원래 홀슈타인계에는 독일계가 많고 형식적으로 덴마크 국왕에 소속되었으나 자치권이 허용된다. 근데 덴마크가 돌연 두 공국의 합병을 선언하자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여서 군사적 행동으로 두 공국을 각각 나눠 가졌다. 이게 인제 1864 년에 인제 그 덴마크와 전쟁의 과정에서 이제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와 동시에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프랑스에 접근하여 오스트리아에 가담하지 않도록 외교적 절충했고, 왜냐하면 인제 이거는 인제 일종의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먹고 나서 요걸 가지고 또 오스트리아를 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러시아와 프랑스가 그 오스트리아를 도와줄 수 있잖아.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국경이 약간 딱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는 다 여기를 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외교적 활동이 필요한 거야.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시에 치면 어떻겠어? 오스트리아 싸우고 있는데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러시아와 그런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뭐냐면 간섭을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탈리아와 동수 동맹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 대가로 나중에 인제 그 미회복 지역을 이제 수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미회복 지역이 아니라 베네치아를 수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모든 준비가 끝난 비스마르크는 그 홀슈타인에 대한 오스트리아 관리에 항의를 거듭한 끝에, 왜냐하면 이제 여기 슐레슈비는 포유센이 관리하고 홀슈타인은 오스트리아 관리하기로 돼 있던 건데, 이거에 대한 그 뭐냐면 항의를 거듭한 끝에 "이거 이 땅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대 내놔라." 그러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는 안 주죠. 그래서 1866 년에 6월 포유센군을 홀슈타인에 진주시키고, 자, 이걸 계기로 해서 호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일어났다. 자, 이 전쟁은 나폴레옹 3 세 예상과 달리 실주 전쟁에 불릴 정도 호이센군은 보헤미아의 그 케네시크레츠 어 에서 대승함으로써 단시간에 끝났다. 8 월에 체결된 이 프라하 조약에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 간대에게 대했다. 즉 슐레슈비와 홀스텐은 권리 양도와 약간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이제 오스트리아한테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 나중에 인제 오스트리아가 앙심을 품고 이제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 대신에 인제 비스마르크는 독일 연방을 해산하고요. 그 이 비내리 때 만들어진 독일 연방이죠. 그리고 프로이센을 중심한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한 한편 남부 독일과 여러 나라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하 조약의 그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1 번, 여기 독일 연방까지는 프라하 조약의 내용 같은데, 여기 뒤까지는 인제 뭐냐면 아 그 프라하 조약 이후에 영향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부 독일 연방을 만들고 나서 제국 헌법을 또 만들어요. 예. 그래서 북부 독일 연방 제국 헌법도 있거든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서울에 있는 서양사가 있어요. 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인제 그냥 넘어가는데 알려드리는 거고. 자, 여기 남부 독일하고 인제 비밀리 동맹을 맺었다 했는데, 남부 독일하고 북부 독일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인제 그 문화적으로 좀 다르죠. 여기는 주로 인제 카톨릭군이 아니라 라틴교란다. 저기 유투교를 믿는 신교 세력들이고, 요쪽 지역은 이제 뭐냐면 카톨릭 세력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지역 세력이 되게 강하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달라요. 예. 그렇지만 인제 얘들도 독일이니까 얘들 뭐냐면 비밀 동맹을 맺고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 나중에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3 세가 약간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인제 독일 프로이센을 공격하면 남부 독일들이 프로이센을 싫어하니까 그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전쟁 나니까 이미 남부 독일은 그 북부와 연합해 가지고 비밀 동맹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니라 포울센 편을 든 거야. 예. 이런 것들이 인제 나폴레옹 3 세가 보불 전쟁 때 패배했던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예.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읽기 전에 제가 서양사 총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볼게요. 요거 좀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어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하고 그다음에 요 프라하 조약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비스마르크의 처일 정책 후 포유세는 6년 동안의 세계 전쟁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1864 년에 덴마크 전쟁, 그리고 1866 년에 오스트리아 포유세 전쟁, 1870 년에 프랑스와의 전쟁이 그것이다.
자, 덴마크 전쟁은 호이센 이게 첫 번째 전쟁이죠. 덴마크 전쟁은 호이센의 어떤 슬레시온 홀스타인 문제를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연합하여 덴마크에 대한 일으킨 전쟁이다. 두 지방의 주민은 대부분 독일 사람인 있음에도 독일 사람이었는데도 독일 사람이었는데도 오랫동안 덴마크 지배에 있었다. 1864년에 오스트리아 포이센 연합군은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10세가 10세 군대를 격파했다. 이 결과 맺어진 빈 조약으로 홀스타인은 오스트리아, 슐레슈비는 포이센에 각각 기속되었다. 빈 조약을 이렇게 맺은 거죠. 자, 비록 오스트리아 포이센이 일시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했으나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 국회를 장악한 한 독일 통일은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자, 이상 두 나라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불가피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포이센은 사우디아와 동맹을 했으며 그 방면에 오스트리아는 남독일 지방의 연방들의 지지를 기대했다. 왜냐하면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 비스마크는 나폴레옹 3세에게 국경지대에 땅을 확보하게 해주겠다는 막연한 약속을 하여 프랑스의 중립을 이끌어냈다. 뭐 지켜지지 않고 그냥 예매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후 나폴레옹 3세는 이 약속을 이행을 강요했다가 도리어 포이센과 전쟁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준비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이었던 오스트리아 포이센 전쟁이 반발해요. 1866년에. 자, 유럽의 연안 나라들 예상과 달리 포이센은 그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투를 승리하여 장식했으며 전쟁이 7주 만에 끝났다. 자, 이것을 7주 전쟁이라 한다. 대전략가인 몰투게 지휘 아래 이 몰투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예, 하여튼 지휘와 신무기의 신속한 동호로 포유센군은 2주 내에 하노버, 작센, 카셀을 함락시켰다. 자, 그래서 바베리안, 브랜드크, 바덴, 바덴헤센, 다루슈타트 발음이 좀 힘드네요. 예, 남독일 지방은 거의 전쟁 반발과 동시에 점령되었다. 그래서 1866년 7월 3일 포유센군은 보헤미아의 오스트리아군을 케니시크레츠의 전투에서 거의 전멸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7주가 아니라 전쟁 기간만은 5주고요. 뭐 여기 평화협상 뭐 조약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7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라하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럼 내용을 보면 자, 비스마르크는 계속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진격하는 한편 오스트리아와의 온건한 후전 조약을 제시했다. 그때 비교적 간단한 조건의 후전을 제의한 거는 앞으로 프랑스 전쟁에서 예상한 타산적 곤욕입니다. 너무 오스트리아를 제일 경우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 뭐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866년 프라하 조약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 프로이센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슐레시베 홀스타인 합병과 프로이센 동맹군의 사이디안에게 베네치아를 양도한 사실을 이 조약에서 확인되었다. 자, 그리고 독일 연방은 공식적으로 해체됐으며 이로써 프로이센의 독일 지배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이 프라하 조약의 내용이 있죠. 네,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 프로이센 우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 그다음에 프로이센이 슐레슈비아 홀스타인 합병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샤르디아 이 동맹국이 공수동맹 맺었죠. 그리고 베네치아를 양도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약을 깨기 위해서 뭐냐면 독일 연방이 공식적으로 해체돼요. 그래서 프로이센 독일 지배가 확립됐는데 독일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때 이제 여기 아파에 연결됐는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연방을 해체시키면서 독일 연방에 이제 더 이상 오스트리아 그 뭐냐 독일 연방 국회에 오스트리아가 참가시킬 수 없는 거죠. 예, 오스트리아가 이제 간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라하의 조약의 끝으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자, 이 결과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이제 오스트리아 개혁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한번 읽어 볼게요. 뒤에 있는 내용하고 또 연결돼 있으니까. 그 이후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자유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1867년 17개 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간접 선거에 따른 양원제 입법부를 창설했다. 동시에 오스트리아 재상이었던 보이스트 어, 의 백작가 헝가리 지도자였던 데아크가 1867년에 두 나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원 왕국이 성립돼요.
이 두 나라는 같은 통치자인 하나의 왕 아래 대외 정책, 전쟁 문제 등에 관해서만 공동으로 대처하고 각각 독립된 그 헌법과 위헌을 두기로 했다. 그래서 인제 이걸 일종의 동국 연합이 인제 형성된 거죠. 자, 그래서 1867년 이후 이혼 왕국은 반세기 동안 존재했으나 1차 세계대전 직전 발칸의 민족운동과 관련해 다시 복잡한 운명을 놓이게 되었다. 자, 이런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체제, 이중 왕국은 뒤에 서기할 때 좀 자세히 더 보기도 하고요. 자, 북독일 연방을 볼게요. 자, 이 북독일 연방의 또 결과가 뭐냐면, 자, 오스트리아가 독일과 이탈리아 지배권을 상실한 것도 있지만 또 북독일 연방을 결성한 것도 있어요. 여기. 자, 프라하 조약 이후에 그 당시 인제 바바리안 그리고 블렌덴베르크, 자, 바덴, 헤세, 다르슈타트 등 남독일 내연방을 원하는 정치주의 구성화도 허용했다. 예. 여기 남독일 여기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리고 마인강 북쪽의 모든 지역 프로이센에 합병됐다. 그 결과 프로이센은 2,400만 인구를 갖게 됐고 독일 지역 3분의 2가 독일 지역의 3분의 2와 독일 민족의 3분의 1을 소유하는 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비스마르크는 북독일의 28 스무 북독일의 21개 연방을 프로이센과 통합하도록 조치하여 북독일 연방을 만들었다. 그 각 연방의 지배자들과 보통선거 선출된 대의에서 연방 헌법을 인준했고요. 여기에서 인제 그 북독일 연방 제국 헌법이 있어요. 요게. 그 제국 헌법 아까 얘기했죠? 요거 사도를 잇는 서량서 내용이 있다고요. 자, 이에 따라 프로이센 왕이 새로운 북독일 연방의 대통령이 되었다. 자, 북독일 연방은 민의원과 연방의원으로 뒀으며 군사 문제나 외교 정책에 관한 권한은 프로이센에 있었다. 그래서 더욱이 각 연방을 대표하는 상원격인 연방의원 대원 선언 7명 중 17명 프로이센이 차지할 만큼 연방 대통령격인 프로이센 왕은 연방의회도 지배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 연방을 해체시키고 북독일 연방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 연방이 해체되면서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에 더 이상 위헌을 파견하지 못하죠. 그리고 대신에 북독일 연방이 그 당시 독일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럼 나머지 인제 남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인제는 프랑스죠. 프랑스. 프랑스와 전쟁 관련된 보불 전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비스마르크의 처열 정책은 눈부신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그는 4 년간 무시해온 위에 나가서 그동안 그가 취해온 정책에 대한 사면, 즉 추후 승인을 요청했고 이를 획득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잖아.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반대해온 그 자유주의자들도 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인제 남은 거는 프랑스였다. 네, 프랑스. 1868 년에 에스파냐에서 혁명이 발생하고 여왕을 추방한 황궁 정부는 프로이센 왕가의 새로운 왕을 추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비에르니스가 거부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프랑스가 강력히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에르니스가 거부하고 프랑스가 강력히 반대했고, 그다음에 프랑스 왕가에서 지명된 뭐냐면 평균중과 지명한 그 본인도 뭐냐면 사양을 했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인제 프랑스 대사는 이걸 좀 확인시키려고 했어. 왜냐면 에스파냐에 그 당시 호헨초네도가죠. 그 포이sen 왕가가 들었으면 양쪽부터 프랑스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음. 그래 갖고 인제 직접 그 당시 엠스 온천장, 그 당시 인제 비에르니스가 엠스 온천장이 있었건데 거기 가서 공식으로 다짐받으라고 했어. 근데 비에르니스는 좀 기분 나쁜 거죠. 분명히 자기가 겁을 안 한다고 했고, 그다음 그 본인도 뭐냐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와 갖고 이게 욕을 하니까, 약속을 요구하니까 겁을 되게 불쾌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분명히 단호를 거절했죠. 그러니까 단호를 거절한 게 뭐냐면 약속을 확인을 하는 거야. 예.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받으려고 하냐. 거절했고, 그 전말은 비스마르크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이 엠스 정보를 받은 비스마르크는 그 당시 여론 조작을 했죠. 독일 국민에게 프랑스 대사가 프랑스에게 무례한 짓을 범하고 프랑스 국민에게는 프랑스 대사가 모욕을 당한 것처럼 전문 내용을 가이드를 발표했다는 거야. 자, 그가 기대한 바는 즉각 나타났다. 그래서 프랑스는 1870년 7월 19일 프로이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 독일 국민이 프로이센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미 이제 그걸 예상하고 이제 이미 다 기다리고 있었죠, 비스마르크는. 근데 명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침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엠스 정보 사건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스마르크는 에무스라고 하는데 엠스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주로 검색하면 나오니까. 자, 비스마르크는 엠스 정보를 공포하기 전에 군부에게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조속한 승리를 확인한 바 있었다. 과연 잘 조직되고 훈련된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실전 경험도 있잖아요. 경험 쌓은 프로이센군은 파죽지세도 프랑스 영내에 진격하였다. 이렇게 있죠. 요 파죽지세란 말이 대나무를 막 가르듯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뭐 요거랑 관련이 없지만 이 수나라 군대가 나중에 남방에 그 진나라가 있었죠. 이 진을 칠 때 사용했던 말이라거든요. 수가 군대 오니까 진나라 군대가 그냥 뭐냐면 대나무 갈라지 나간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나갔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파죽지세란 말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요. 예, 다시 읽겠습니다. 자, 매치에 동의한 프랑스군을 구원하고자 나폴레옹 3세가 직접 나섰으나 오히려 세당에서 포위되어 소유세군에게 항복했다. 개전한 지 2달이 못 된 짧은 기간이었다. 자, 이로써 제2 제정이 붕괴되고 파리 임시정부는 항전을 계속했으나 역부족으로 다음해 1월 하순에 파리의 성문도 열고 항복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열흘에 앞서 그 당시 이제 1872년 1월 18일 요 날이 이제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제 독일 통일 연도죠. 그래서 프로이센 왕은 왕 피에름 1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의 전 군주들에게 바치는 재간을 받고 독일 제국 황제를 즉위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이 달성되었고 독일 제국이 탄생됐다. 그죠? 그래서 독일 제국 성립 관련된 연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독일 제국이 이제 성립된 거야. 예.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이걸 2제국이라고 하고 자기를 3제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독일 제국 성립할 때 그 연설 내용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이게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연설 내용을 제가 여기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없네요.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없어. 그래서 하여튼 찾아보시고요. 예.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인제 독일 제국의 발전 관련된 내용인데 요걸 읽기 전에 인제 서양사 총론을 좀 약간 보강을 해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서총을 좀 고주로 해 갖고 읽는 거예요. 자, 포이센과 프랑스 전쟁을 보죠. 세 번의 인제 마지막 전쟁이죠. 독일 통일한. 자, 186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전념했다. 그는 1866년에 오스트리아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통일을 더욱 접근하였다. 자, 니슐레이 이래에 나일강 북쪽에 강력한 세력을 추진하는 걸 원치 않았던 정책을 취했던 프랑스는 독일 통일의 최후의 장애물로 남아있는 셈이다. 드디어 1870년대 국내 정치의 난간을 대외문제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나폴레옹 3세 사이에 전쟁의 굿이 생겼다. 자, 게다가 그 당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나폴레옹 3세는 이 치세 말기에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고 있죠. 이 노동자들이 이제 와 가지고 집회의 자유를 좀 허용해 주니까 막 으쌰으쌰하고 그다음에 영불 통상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일부 자본가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이 필요했던 거야. 내부의 응징력을 이제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였는데 1868년에 스페인에 황명이 나왔다. 여왕 이사벨라 2세가 추방되고 왕위가 2년 동안 공이 없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새 왕이 맞아들인다면 왕당파 공화파 간의 방목을 가라앉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스페인 입법부는 독일의 호헨쇼르로 가게
레오포트 공에게 주기를 요청했다. 근데 약간 이상하게 왜 스페인 정부가 독일 가문을 받아들이려고 했는가? 예, 그게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혼택국이기 때문에 이게 다 뭐냐면 왕실 간의 어떤 친족 관계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스페인 입장 볼 때는 그 독일 가문을 받아들이면 나름대로 뭐예요? 얘들 허수아비 왕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예. 자, 하여튼 레오폴드 공에게 즉위를 요청했다. 자, 스페인에 대한 독일의 발언권이 증대된 것을 우려하고 나아가 독일의 통일을 스페인과 동맹하여 프랑스를 위협할 경우를 가정한 나폴레옹 3세는 이날 스페인 왕위 계승에 반대했다. 그다음에 레오폴드 공조차도 사양했어. 일단 문제가 해결됐는데 프랑스가 그래도 약간 이걸 확인받고자 엠스까지 찾아간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장차 호헤초르 가문에서 스페인 왕室계승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당시 프로이센 왕이었던 엠스의 프랑스 왕은 엠스의 후가를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 비에르 밀스죠. 프랑스 대사는 그곳에 집요하게 장차 포에르주 가에서 스페인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보증을 받으려고 했다. 자, 왕은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이 사정을 비스마르크의 전문을 알렸다. 자, 비스마르크는 이 기회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래서 프랑스 대사가 왕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왕도 보복적으로 접대한 것처럼 전문의 문맥을 받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그래서 이제 보복적으로 접대한 것은 이제 프랑스 대사를 무리하게 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소유생 국민과 프랑스 국민을 다 같이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인제 엠스 정부 사건으로 마침내 두 나라의 정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불 전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1870년 7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 프로이센군은 오스트리아의 전쟁을 보여준 것 같은 신속성으로 프랑스를 진격하여 불과 3주 만에 세당성을 함락시켰다. 요때 인제 기동성을 인제 발휘했던 게 뭐냐면 요 산업혁명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철도가 조금씩 만들어졌어요. 뭐 완전하게 이제 철도가 만들어진 건 아닌데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철도를 통해서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을 시켰던 거야. 그래서 이 철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요 강이 되게 많아요, 강이. 강이 많고 강과 그 산맥 사이에 이게 지역들이 각 지역이 고립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일이 좀 힘들었던 것도 이런 자연적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철도가 놓여지고 도로가 놓여지면서 이게 어떻게 이 지역과는 연결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지역과 연결되면서 뭐냐면 국내 경제권도 단일화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인제 전쟁하는 과정에서 특히 인제 1차 세계대전 보면 철도를 통해서 독일군이 신속 배치를 하죠. 그래서 그 막대한 병력들을 이동시켰고 철도를 이동시켜 갖고 그 뭐 서부 전선이나 동부 전선으로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인제 물론 프랑스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전면적으로 가능한 거야. 총력전이라고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은. 이 철도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일에서. 경제적으로 통합시키고 지역 간의 고집성을 뭐냐면 이게 분산된 고집성을 하나 통합시켜 주는 역할을 했고 군사력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했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두지휘했던 나폴레옹 3 세는 86,000 명의 프랑스군과 항복하였다. 아 그래서 매치에서 포위생군에 포위당한 17,500 명이 프랑스군이 어 그러니까 17,500 명의 프랑스군이 10월 24일 투항했다. 자, 나폴레옹 3 세는 영국에 1870년 영국에 먼저 가 있던 부인과 아들에 따라 망명갔고 그 후에 2년 뒤에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나폴레옹 3 세가 잡혔을 때 이 비스마르크가 정중하게 대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왕인데 이 사람을 멋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 프랑스 국민들의 어떤 그거 눈치도 볼 수밖에 없었고 자, 하여튼 세당 함령 이후 파리의 국민 방위군 정부가 수립되고 항전이 계속됐으나 파리는 포위되었고 그 식량 부족으로 1872년 1월 부득이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2제정은 포위생군 앞에 단 5주도 버티지 못하였다. 자, 보르도에서 소집된 프랑스 국민회의는 시위를 행정수반으로 선출하여 포위생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1872년 프랑크푸르트 조약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석의 내용 있죠. 그 프랑크푸르트 조약을 체결했는데 프랑스는 포위생의 알사스 로렌을 양도하고 배상금 50억 프랑을 지불하게 되었다. 배상금을 완부할 때까지
포유센군이 프랑스의 주요 요새를 점령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프랑크푸르트 조약 관련된 내용을 했고, 앞에 서기의 내용하고 연결돼서 보세요. 서기에서는 이 조약이 프랑크푸르트 조약이 안 나와 있죠. 읽다 보면 이렇게 이제 보충되는 게 많아. 그래서 물론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주로 서기의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배경 지식을 아는 거와 배경 지식을 모르고 그냥 서기만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배경 지식을 알면 알수록 먼저 서기에 있는 내용이 뚜렷하게 익혀져. 그리고 기억이 오래가죠. 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기반을 닦는다고 보시면 돼요, 배경 지식을 쌓는다는 게. 그래서 기반을 제대로 닦아야지 암기할 때도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다시 이제 서기로 들어갈게요. 독일 제국의 발전을 볼게요. 자, 신생 독일 제국은 후이센 중심에 형성됐던 북부 독일 연방에 남부 독일이 여러 이제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5개 지방 국가가 구성된 연방 국가였다. 자, 그래서 각 구성 국가는, 자, 여기 보면 제도의 명칭과 군주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당한 자치가 인정됐으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지방 자치가 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왜냐면 유학 갔다가 공부하신 분이, 나이도 좀 그때 50세 정도 되신 분이 임용 시험 본다고 제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좀 약간 친해져 갖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 또 길도 의정부야 그분이. 그래서 저는 양주에 살고, 그래서 1 호선 타고 쫙 얘기했는데 그분이 독일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독일에 가 봤더니 외국인들에게 공짜로 주더라. 무료로 인제 뭐냐면 교육비도 주고, 그다음에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발달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이 교육 과정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교육 과정이 딱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중앙 집권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각 교육 주마다 교육 과정이 너무 천차만별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지방 자치가 되게 잘 된 나라가 독일이라는 거죠. 이미 독일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여튼 독일 제국은 그냥 국가의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독일 황제에 의해 통치된 실제 독일 국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그런 뭐랄까, 미국의 연방제보다 더 강력한 연방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67년 제정된 북부 연방 헌법의 연장을 제국헌법은, 자, 여기에서 인제 앞에서 제가 인제 제국헌법이 1850년 제국헌법을 그대로 갔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요게 잘못됐다는 게 여기 이제 석에서도 이렇게 모순된 진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만들 때 제 생각에는 그분이 한 분이 저기 만든 게 아니라 그 밑에 제자들이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자들이 인제 여러 자료를 모아 가지고 같이 인제 부분 나눠 가지고 집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인제 집필자 민 교수님인가? 기억을 잘 못했는데 그 교수님이 와 갖고 그걸 뭐 검토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게 서계뿐만 아니라 동계도 그래요, 동계도. 동계도 틀린 내용을 하다가 앞에 또 안 맞는 내용을 쓰고, 그래서 이게 편집된 내용,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제국 헌법에 의하면 상원에 해당하는 연방위원회는 주로 구성국가의 대표와 황제가 임명한 대표로서 구성됐으며, 하원에 해당한 제국위원회는 25세의 성인 남자 보통선거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엔 어 혁신적이었죠, 이게 보통선거가. 성인 남자 보통선거.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인제 3 계급별 투표제야. 예전에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인제 똑같이 인제 해 가지고 하는 게 납세액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위원수를 배정을 해 줬죠. 그래서 3 인당이 요 커트라인을 건너서 이 1 당인데도 불구하고 집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형식적으로 상당히 뭐냐면 민주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면 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그래서 재상이, 이게 오타네요. 자, 재상이 국민의 여론을 듣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이제 국정을 좌우하는 건 프리센 총리이면 재상과 황제이며, 재상은 의회가 아니라 황제에게 책임지는 거야. 책임진다. 이 말은 뭐냐? 의회에 의해서 재상이 해임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황제에 의해서 재상이 해임되는 구조야. 그래서 황제는 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제국헌법의 문제점이죠.
한편 포유세는 1850년 제정된 이른바 외관상업법을 그대로 실시했으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있어. 앞에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인제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걸 이게 좀 약간 사실관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외관상 입헌주의는 요거와 있죠. 그 제국헌법과 이게 뭐야 제국헌법과 똑같아. 근데 이게 그대로 실시되는 게 아니죠. 이 1850년 이전에 그 50년 만든 헌법은 그 후에도 북부 독일 연방 헌법과 그다음 제국헌법도 해 갖고 두 번의 또 개정이 일어나요. 근데 아마 인제 여기에선 굳이 이게 맞다고 치면 요런 체제가 뭐냐면 통일헌법 그 제국헌법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입헌군주제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그 전제군주제가 유지된 그런 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게 계급별 선포가 그대로 유지됐다. 아마 인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 1850년 헌법에는 이 계급별 선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제가 그냥 유지됐다. 그러니까 그 헌법 체제가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런 체제가 유지됐다라는 의미에서 요걸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호는 아예 귀족과 칙선위원, 칙선위원이라는 거 뭐냐면 칙이라는 것은 칙령이죠. 황제의 명령을 칙령이라고 하잖아요. 칙령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라는 거야. 황제가 뽑은 의원. 쉽게 말하면 하원의 선거는 유권자 4분 이게 이제 뭐죠? 유권자의 4%에 해당하는 고액 납세자, 14%에 해당하는 중조도 납세자. 이 중은 독이죠. 중간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82%에 해당하는 저액 납세자. 세 계급을 구분하여 각각 3분의 1을 선출했다. 이 계급 투표제라고 하죠. 그래서 3인당이 제1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전 이전까지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다. 왜냐면 얘네들이 연합해 갖고 보수정당 연합이 열림대가 구성하면 3인당은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구조죠. 자, 그러므로 호일생 위에는 완전히 토지귀족과 신흥 부르주아의 지배가 있었고 그나마 하원은 예산을 승인한 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의회 권한이 약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주요에 좀 볼게요. 정책 수립이나 결정은 상원에서 보다 빈번하게 국왕과 그의 군사 및 정치 공무원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내각은 국왕에 의해서 임명되었으며 원치 않는 법안은 국왕이 거부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국왕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갖고 있었으며 군사 문제를 처리하는 특별한 군사 내각도 따로 있었고 이 내각 국왕에게 직속하고 의회나 일반 국무장관의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국왕에게 충실한 관료와 군대를 가진 후이세는 이러한 전제적 군국주의 성격은 또한 통일된 통일제국 성격을 구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의회는 들러리에 불과했다. 그냥 와서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고 가의권 없죠. 그걸 동의 여부만 하고 예산안만 통과시켜준 그런 이제 거수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독일의 어떤 그 통일하고 나서 비스마크의 내정 관련된 내용이야. 자,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요거 보기 전에 잠깐 서양사 그 총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 독일 통일하고 그 관련된 내용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 갖고 저희 서양사 개정 강제는 내용이 별로 없어. 이탈리아 통일도 약간 나와 있고 그래 갖고 그냥 하여튼 뭐 이거 뭐 서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비스마크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독일 제국의 성립 보자. 자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오늘 두 타임만 진행을 하는데 예 마지막 강의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증문 11번입니다. 예. 11번이에요. 인증번호는. 자, 독일 제국의 성립 보면 프랑스가 조약을 체결한 상대는 사실상 포유센이 아니라 독일 제국이었다. 왜냐하면 조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1872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중 겨울방에서 독일 제국의 선입이 선포됐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10일 만에 떨어져 있던 프랑스의 전망적인 항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비에드밀스가 독일 황제로 추대했다. 자, 프랑스 포위센 전쟁에서 승리한 포위센은 제국을 통일했으며 반면에 패전한 프랑스군 공화국이 됐다. 또한 이탈리아는 프랑스군이 노마에 철수한 틈을 타 수도를 탐하여 통일을 완성시켰다.
1848년 에서 1871년에 이른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역사적 발전은 독일과 이탈리아 민족의 통일에서 민족적 통일에 실현된 내셔널리즘의 승리였다. 두 나라의 통일이 이르기까지 유럽에서는 평균 3 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으나 1871년 이후에는 약 40년 동안 유럽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도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하고 나서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뭐냐면 현상주의 정책이야. 독일은 딱 중간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시비를 걸면 독일 통일하고 나서 이제 독일의 이제 내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독일 통일을 하고 나서 이걸 이제 내부의 응징력을 강화시키고 또 독일의 여러 가지 중앙집권적 정책을 해야 돼 펼쳐야 되잖아요. 경제도 이제 부흥시켜야 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전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통일 이후에 비스마르크는 이게 전쟁보다는 철저하게 뭐냐면 현상 관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독일의 어떤 중앙 집권화, 독일 통일의 진정한 완성을 이룩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40 년간 유럽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됐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독일 통일하고 이제 독일 제국 넘어서 비스마르크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비스마르크 내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객관식 기출문제요. 자, 독일 통일 후에 비스마르크 내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초기 때 문화투쟁기. 그래서 이때 인제 중앙당 대립하죠. 이 중앙당은 카톨릭 세력을 바탕으로 남부 세력들을 바탕으로 하는 세력들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 그 당시 인제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대립을 했다가 나중에 또 화해를 하죠. 뒤에 얘기했지만 인제 중앙당과 이제 화해를 다시 해요. 그래서 중앙당이 일종의 여당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중앙당과 협력해요. 협력기고 그래서 인제 문화 정책을 이때 포기해 버리죠. 문화 투쟁을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자유당과 결별돼. 원래 자유당이 문화 투쟁기 때는 일종의 비스마르크 여당 역할을 했던 건데 여기에 인제 보호관세 설치 문제를 가지고 자유당이 인제 뻗어나가고 대신에 이 중앙당을 인제 정치 파트너로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주의 대입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3 인당이죠. 그래서 이때 인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독일의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3 인당 세력들이 커지면서 이들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사회주의법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서 또 가부장적 온종주의에 입각한 복지 정책을 실시해요. 이걸 인제 국가사회주의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인제 3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 볼게요. 자, 통일의 대업을 달성한 비스마르크는 1890 년대까지 재상의 자리를 유지했다. 그는 새로운 제국의 건설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 문제를 온건한 부르주아 정당인 자유당과 협조해 처리해 나갔다. 자, 화폐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중앙은을 설치하고 철도와 우편제를 조절하는 통일하는 등 그의 정책은 중앙 집권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자, 이때 중앙 집권화는 누굴 중심으로 중앙 집권이냐? 여기 포유생이죠. 이 포유생은 북부 독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지방 자치를 누리고 있었던 남부 독일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 특히 남부 독일하고 북부 독일은 완전히 종교나 문화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는 루트교 중심이고 여기는 카톨릭 중심이야. 그러니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런 배경 아래 중앙 집권의 배경 아래 카톨릭 중심으로 해서 결집된 거야. 그래서 인제 그 남부 독일을 대변하는 당이 앞에서 얘기한 중앙당이죠. 그러니까 중앙당은 남부 독일을 대응해서 북부 중심의 어떤 중앙 집권을 반대하고 그리고 카톨릭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이 그런 중앙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문화투쟁으로 알려진 카톨릭교회 대립을 당면했다. 이제 교황 이 피오 9 세는
1860년 해치기에서 19세기 때 자유주의 사상을 공격하고 국가의 교회에 대한 간섭을 비난했으며 1869년 16세기 트렌트 공회에 이래 처음으로 열린 세계적 공회에서 바티칸 공회를 개최해서 교황 무오요소를 선언하고 교황권의 세속 국가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했다. 네, 교황 피우 9세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제 그 교황 무오요소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교황이 인제 친 것을 검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검은 거다. 교황은 절대적으로 옳다.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자, 제국 건설 후 카톨릭 교도를 기반한 결산 중앙당은 바티칸 공의회 선언을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 집권화를 반대했다. 자, 이에 대해서 비스마르크는 자유당의 협조를 얻어 예수의 부터 독일로부터 추방, 그 다음에 성직자의 정치적 설교의 금지, 교회의 교육기관 폐쇄 등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자, 그래서 이 반카톨릭 법을 이제 통과시킨 거죠. 자유당의 협조를 얻어서. 그리고 여기 또 네 가지 뜻은 푸이센에서 그다음 종교의식과 관계없는 민법상 공인을 인정하고 장차 신부가 될 사람은 일반 대학에 적을 둬야 되고 규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프로이센은 아마 요거는 이제 북부 독일에 한정해서만 얘기한 것 같아. 왜냐 북부 독일 안에서도 일부 카톨릭 교도가 있잖아요. 요걸 인제 염두에 두고 한 건데 남부 독일까지는 아직까지 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긴 대부분 카톨릭 교도가 많으니까 너무 그걸 밀어붙일 경우에 또 반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을 한정해서 인제 그런 법을 통과시켰던 거죠. 요거 관련돼서 문맥상 보면 그래. 여기 내용은 프로이센을 한정시켜서 했다. 자, 교황은 이러한 법령의 무효를 선언하고 교도들의 저항을 선명했다. 카톨릭 교도의 저항은 예상을 강경했고 중앙당 위선은 증가했다. 얘네들 대변하고 있죠. 예, 아이고. 남부 중심으로. 예. 자, 뿐만 아니라 비스마르크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인제 하고 여기에서 그 두 번째 정책. 그래서 인제 뭐냐면 중앙당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종전의 이 문화투쟁 내용을 폐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볼게요. 자, 비스마르크는 70년대 말 자유무역 정책으로부터 간세무역 정책으로 보호관세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자유당의 지지를 상승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영국도 자유무역 정책을 했는데 문제는 간세를 안 매겨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보호관세 정책을 전환한 건데 이건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의 다른 나라 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처럼 자유무역을 했다가 대부분은 자기한테 불리한 걸 느끼고 보호관세 정책으로 다 바뀌었어. 다만 예전에는 영국은 제의적. 영국은 계속 하다가 언제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가서야 영국도 보호관세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점차 이제 세력을 증대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에 대항하고 그래서 새로운 여당인 중앙당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1880년대에 반카톨릭 법령을 이제 폐기했다. 아이고. 그래서 인제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반카톨릭 법령을 대거 폐기했다. 그래서 여기 문화투쟁을 포기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여기 나오죠. 첫 번째는 음 그 당시 자유당과 결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민당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11세기 때 교황이 굴복한 하이니 4세처럼 환호사에 가는 일이 없다고 장담한 비스마르크도 문화투쟁을 폐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였죠. 여기에 인제 관련돼서 뭐냐면 여기 이제 이거 뒤에 있네. 다시 읽을게요. 자, 그래서 독일 산업은 천 1870년대 철과 석탄 사업이 자원이 풍부한 알사스 로렌 획득, 통일 달성, 중앙 집권화 재정 정책도 한층 그 발전이 촉진되어 프랑스를 능가하면서 영국에 육박하였고 일부 산업 부분에는 얼마 안 가서 영국을 추월하게 되었다. 자, 이걸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화학공업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 중화학공업에. 예. 자, 처음 비스마르크는 자유무역 정책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1873년 금융공황이 있는 후에 제철과 방직공업이 그 당시 영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보호정책을 요구했고 농업 위기 또한 동료로부터 값싼 농산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다.
그래서 1879년 모든 수입품에서 보호관세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보호관세법에 대한 배경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그다음에 농산물 그다음 보호 등등. 자유당 이 정책의 계기로 비스마르크가 사이가 멀어졌고 중앙당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했으며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그 문화투쟁을 종식시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보호관세법의 영향을 있죠. 자유당이 비스마르크가 멀어지고 중앙당이 보호 정책을 지지하면서 비스마르크는 문화투쟁을 종식시켰다. 요거. 자, 근데 이제 그러나 그냥 중앙당 전통을 믿고 의지한 것은 아니었다. 자유당의 개편을 노력하여 원래 자유당은 요 보호관세법을 실시한 걸 뭐냐면 반대했어. 그런데 막상 이제 자유당 안에서도 보호관세법을 실시하고 나서 이렇게 인제 자기 이익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얘네들이 인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보수적인 사업가 집단을 만드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이 자유당과 그다음에 중앙당 이렇게 보수 정당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 원인 하나는 앞에 본 것처럼 이 보호주의 정책이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공업, 특히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볼 게 뭐냐면 3 인당하고 대입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 1870년대 말에 비스마르크가 문화투쟁을 완화시키고 보호무역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사회민주당이란 새로운 적대적 세력을 맞이했다. 자, 그래서 독일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한편으로 부르주아 세력들이 증대했으며 다른 한편 노동자 수가 증가시키고 계급적 각성을 촉구하는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이 급격하게 고조했다. 특히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권위주의 사회고 또 윤커 계급들이 되게 많고 부르주아도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제 직접적 대화보다는 이들이 밖에 나가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으쌰으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3 인당이 영국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졌어, 필요성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당이 1906 년에 가서 만들어졌잖아요. 예. 자, 이런 현실에 당면한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탄압만이 능사가 아니고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자, 그래서 그는 질병보험법, 재해보호법, 그리고 양도비 상해자 보호법 등을 일련의 법안을 추진했다. 자, 이와 같이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주의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의도에서 비스마르크가 위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떻든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표도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3인당을 계속 찍었던 거죠.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볼게요. 예. 자, 1848 년에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을 요구를 무역과 소수민족의 상호 간의 갈등을 회피한 오스트리아는 그 대외적 위축을 거듭하였다. 자, 그 당시 오스트리아는 여기 보면 지배민족이 있죠. 주 지배민족은 독일이고요. 나중에 이중 왕국이 세워지면서 마자르 쪽이 이제 지배민족이 된 거고요. 피지배민족들은 거기에 이제 다양한 민족도 있죠. 자, 체코, 그다음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등등등 있어요. 예.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의 그 소수 민족들 이탈리안도 있고요. 이런 피지배 민족들이 양국 안에 다 분산돼 있어.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마자르족 같은 경우 안에도 그 안에서 소수 민족도 있어요. 오늘날 헝가리보다 더 커요. 헝가리 영역이. 자, 하여튼 그 내용들 인제 볼게요. 1848 년에 소수민족의 자치와 독립을 요구를 무력과 소수민족 상호 간의 갈등을 회피한 오스트리아는 그 후 대외적 위축을 거듭했다. 1859 년에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 밀란을 포함한 롬바디아를 상실하고요. 그리고 1866 년에 프로이센에 피하여 독일로부터 추방된 동시에 베네치아를 상실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통일전쟁 과정에서 룸바리아를 상실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이즌에 의해서
해서 베네치아를 상실했죠. 자, 그래서 인제 이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프라하 조약을 통해서 됐다고 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스트리아는 1860년 그동안 꾸준히 자치를 요구해 온 헝가리의 마자르족에게 타협을 통해서 자치를 허용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국이 성립됐다.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렌치 요제프가 헝가리 왕을 겸하고 국방 재정 및 외교를 공동하는 것 위에 각자가 독자적인 정부와 의회를 갖고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중 왕국 저마다 그 안에서 또 소수민족도 있었어요. 주로 이제 슬라브 계통의 소수민족의 자치 및 내지 독립 요구랑 골치 아픈 문제가 지니고 있었다. 자, 이중왕국의 성립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소수민족에 대한 오스트리아인의 독일인과 마자족의 공동 전선의 가능성이었다. 이렇게죠. 그럼 먼저 오스트리아를 볼게요. 자, 오스트리아 안에 이제 소수민족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오스트리아에서는 거기 보면 체코인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폴란드인, 헝가리에서는 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인,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 양국에 걸쳐 분산됐고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 내의 체코인들은 프라하를 중심으로 여기를 긋는 게 여기가 오스트리아가 예. 오스트리아 내에 이제 체코에는 프라하를 중심으로 보헤미아, 모라비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영으로 실레지안 등 주거하면서 오스트리아 인구의 23% 거주하며 슬라브족 중에서 경제 문화적 가장 발달했다. 특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 되게 발달돼. 그래서 되게 이제 중화학공업이나 특히 무기를 되게 잘 만들어요. 무기. 그래 갖고 인제 나중에 우리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보다 이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대부분 체코산 무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체코. 예. 그 무기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체코를 점령하고 아예 체코에다가 하청을 줘요 그냥. 예. 자, 폴란드인들은 주로 갈레치아 지방에 거주했고 인구의 18%를 차지했고 대부분 지주로서 우크라이나 농민을 지배하여 포유생과 러시아 내의 폴란드인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예전에 한번 역사에서 설명했는데 우크라이나 특히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은 일찍이 몽골족에서 독립한 후에 폴란드로부터 폴란드 리투아니아 제국부터 2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해 갖고 그 당시 폴란드인들이 계속 남아 있었고 이들은 지주로서 우크라이나를 착취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차 대전이 터질 때 이 폴란드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박해를 받았어, 우크라이나한테. 자, 그들은 러시아를 증오했으나 번게르만주의에 무관심했다. 이 밖에 오스트리아의 소수민족은 인구 3% 미만의 이탈리아인, 그다음에 인구의 4.5% 슬로베니아인, 인구의 3% 이하의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들이 있었다. 이탈리아인들은 이제 트리에스타 지역, 미회복 영토죠. 트리에스타에 거주하면서 이탈리아 회복을 원했고 슬로베니아인들은 불만이 없었고 대부분 달마티아에 거주한 크로아티아인과 그보다 수가 적은 세르비아인은 헝가리 내의 동족보단 불만이 적었으나 뭐 자치를 원하거나 남부 슬라브국과 합쳐지길 기대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헝가리 소수민족 관련된 내용을 또 볼게요. 앞에 이제 설명한 건 오스트리아 내에 이제 뭐냐면 소수민족이고요. 헝가리 정치를 볼게요. 헝가리는 좀 약간 오스트리아보다 더 강력한 민족주의를 시작했어요. 마자르족을 공식 용어를 쓰고 그걸 강요했고 그러니까 반발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헝가리에서는 소수민족 문제는 오스트리아의 경우보다 더 복잡하고 격렬했다. 자, 이때 헝가리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헝가리 국가하고 달라요. 한 두 배는 더 컸다고 보시면 돼요. 두세 배. 그거는 주로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마자르족이 다른 소수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여 마자르화 전체를 강행했기 때문이며 그 수단으로 이 아시아 계통의 언어인 마자르를 공식 용어로서 강공서나 학교에 강요했다. 그래서 보통 인제 뭐 슬라브족이나 게르만족이나 다 뭐냐 인도 유로족 계통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부터 아시아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인제 마자르 평원에 자리 잡고 세워 국가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인제 얘네들은 아시아 계통이야. 언어가 달라. 예.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예, 얘네들은. 근데 인종은 지금은 유럽인들이죠.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혼혈을 통해서 아시아 인종이 동양인이 유럽 인종화 된 거예요, 이거는요. 자, 헝가리 인구는 11%를 차지하는 슬로바키아인의 대부분
헝가리인의 11% 차지하는 슬로베키아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으로서 마자라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인구의 16.5%를 차지한 노마인들은 주로 트랜실바니아에 거주하고 그리스 정교를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마자르 정책에 반항을 했다. 아, 그런 드럼의 빈의 자치를 호소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인접한 루마니아 왕국에 기대를 걸었다. 자, 그리고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들은 일부는 헝가리 본토에, 그리고 나머지는 크로아티아에 거주했다. 본토는 약 60만 정도에 거주했고, 뭐 3분의 2 정도가 세르비아인이고, 그들은 헝가리에 몹시 증오하고 세르비아 왕국에 기대를 걸었다. 자, 크로아티아인들은 1848년 자치를 기대했으면서 황제편을 가담했으나 헝가리 편입하고 말았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2월 혁명 때 헝가리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가 충동을 냈죠. "너네들이 인제 거기에 분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나중에 뭐 해 주겠다." 그 약속 믿고 하다가 막상 진압되고 나보니까 인제 어 그냥 팽당했죠. 이 얘기예요. 그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타협을 거쳐서 군사 경제를 헝가리가 관장하고 크로아티아인들은 고유의 언어와 교육제도, 법원과 의회를 허용했다. 그러니까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있고 헝가리 안에서도 또 자치를 인정받는 거야, 이 크로아티아인들이. 자, 그러나 크로아티아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자치를 원했으며 세르비아인과 비카톨릭 계통의 남부 슬라브족들을 경멸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남부 슬라브 계통의 안에 세르비아인과 그다음에 크로아티아인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성향이 달라. 크로아티아는 카톨릭을 믿고요. 세르비아는 그리스 종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19 세기 들어가면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19 세기 이전까지는 화목하게 지냈는데 얘네들이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으니까 세르비아 크로아티아라는 개념이 정체성이 완전히 굳어진 거야. 예. 그러면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칸 분쟁의 배경이 되기는 하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 종교의 세르비아인들은 크로아티아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 종교의 세르비아인들은 크로아티아 인구의 4분의 1 정도 넘을 정도였는데 얘들은 이제 세르비아 왕국이 이제 대부분 있죠. 근데 그중에 일부가 헝가리 통치에 있었던 거예요. 정교인데 그들은 크로아티아인과 인종이나 언어의 차이가 없으나 뭐 때문에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이전에는 그냥 화목하게 지냈는데 19세기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들 간의 이제 민족적 정체성이 이 종교를 계기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달라서 세르비아에 있는 차별 대상이 되고 있었다. 자, 헝가리 총독은 이를 이용했으나 20세기 초에는 양자가 점차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뭐 이렇게 내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이중왕국의 소수민족보다 더 복잡한 거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문제죠. 요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원인이 됐던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이 지역은 1870년대까지 약 4세기 동안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배하에 있었고 주민은 남부 슬라브족에 속했다. 예. 근데 이 보스나 헤르체고비 지역은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나중에 또 90년대 와서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여기에서 뭐 인종학살이 일어나고 그러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같은 민족이에요. 남부 슬라브 계통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요 안에서 세 개로 나눠지죠. 세르비아. 예. 그래서 얘네들은 그리스 종교를 믿고 그다음에 인제 앞에 크로아티아 얘네들은 카톨릭을 믿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해교도, 이슬람교도들이죠. 이들도 원래는 이거 왜 안 되거든.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게 아 자, 해교도 이슬람인들인데 이슬람을 믿었지만 실제로 얘들도 남부 슬라브족 계통이야.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만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건데 자, 이 지역이 인제 이렇게 해교도 세력이 많은 거는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제 하여튼 그래서 인제 있고 1879년 주민 구성을 보면 이슬람교도, 그리스 정교, 카톨릭이었다. 그래서 인제 그리스 종교는 대부분 세르비아, 카톨릭은 크로아티아 있는 거죠. 자, 투르크 지배의 그리스 종교도 이슬람 지배 땅을 경제한 농민이었고 인접한 세르비아 왕국 해방에 기대를 했으나 아무는
아무도 함스부르크 왕 시대 흡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1878년에 이 베르링에서, 그냥 나중에 또 얘기하겠죠. 예, 얘기할 텐데 하여튼 베르링에서 오스트리아가 두 지방에 대한 점령권을 얻고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다. 그러니까 영토는 오스만 투르크인데 행정권을 오스트리아가 가져간 거죠. 그러다가 있고, 근데 그 당시 세르비아인들은 두 지방을 합병할, 그러니까 그 당시 세르비아는 두 지방을 합병해서 대세르비아를 건설 포부를 가졌고, 이슬람교 또한 투르크 지배가 종식되기를 종식되지 않기를 원했으며, 그다음에 카톨릭교는 크로아티아가 합쳐지길 원했다.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가 와서 그걸 다 무시해 버리고 자기 영역으로 실제로 영향을 포함시킨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는 달마치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를 묶어서 남부 슬라브 왕국을 건설하고 프렌치 요제프를 공동화로 추대하는 삼중 왕국 수립을 제안한 의견도 있었으나 마젤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오스트리아가 아예 이제 합병한 계기가 뭐냐면 청년 투르크당이죠. 그래서 이 청년 투르크당 이후에서 투르크 국내가 상당히 정치가 복잡하니까 이참에 아예 그냥 행정권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병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재판이 이 두 지역을 합병했다. 자, 이렇게 합병하니까 제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에는 세르비아야. 이 세르비아가 요 지역을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냥 오스트리아가 먹게 되니까 당연히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세르비아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시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이제 뭐냐면 암살되는 배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르비아는 말할 없거니와 이중 왕국 내 거의 모든 소수민족이 크게 분노했고 1차 세계대전이 씨앗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1차 이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문제는 이 관련돼서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1차 세계대전과 연결돼서 한번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면 오스트리아 이제 사회 구조가 있는데 내용을 볼게요. 자, 오스트리아 사회에서는 상위를 차지하는 귀족들이 대형주를 소유한 완전한 유한 계급이었고, 토지 보유 농민도 소농 내지 영세농으로 생활 수준이 낮았다. 소수 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군사력과 경찰의 많은 예산을 할당하여 경제 성장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도시의 중산 계급도 미약하고 성장이 늦었으며 산업 노동자는 느린 경제 발전이나마 그 수가 점차 증가했다. 가장 유력한 정당 카톨릭의 그리스도 사회당으로서 합스부르크에 충성을 하며 대기업보다 농민, 소기업 편에 서서 사회 입법을 주장하면서 반유대주의를 표방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반유대주의가 상당히 강했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강하지만, 예. 그래서 빈을 중심으로 해서 반유대주의가 강했고요. 그게 인제 히틀러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 히틀러는 원래는 독일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 부근에 살았던 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빈 주변의 그런 지역에 살았던 그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또 빈에 있었던 거죠, 젊은 시절 때. 그러다 보니까 반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산업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1888년 창당한 사회민주당. 요때 사회민주당은 이제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이죠. 그 마르크스주의의 정당이었으나 혁명 노선보다는 복지 정책과 노동자 지위 향상에 주력했다. 자, 오스트리아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는 독일인 중에 합스부르크 왕실을 부정하고 카톨릭에 반대하며 독일 합병을 주장하는 범게르만주의를 신봉한 사람이 있었다. 자, 그는 강력한 반슬라브주의고 반유대주의 입장을 취했고 수요는 적지만 그들이 내는 소리는 높았다. 근데 오스트리아 유대인은 1870년대 이후 증가되기 시작하여 총 인구의 5%, 특히 이제 수도 빈에는 주민의 10%에 달했다. 그들은 공지에 침입할 수 없어 금융업이나 상업, 예술과 과학 등에 종사하여 두각을 나타냈고 빈의 생활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반감이 상당히 강력하게 강범위가 강력했으며 1897년부터 1910년에 거쳐 빈 시장이었던 카롤 루그는 그 대표자격 대표자격이었 대표자격이었다. 예. 자, 받으면 안 돼요. 예, 대표자격이었다. 자, 히틀러는 반유대주의는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나타난 것이다. 예. 그래서 요 배경 있죠. 자, 그다음에 뭐 헝가리 관련된 사회 구조인데요. 여기 보면 헝가리 사회는 오스트리아보다 후진적이고 소수의 토리 그 귀족들은 농토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그 바로 아래 수적으로 훨씬 많은 중정도의, 네, 중정도가 이제 중간 정도의 음 한자 좀 표시해 주지. 자, 영지를 소유한 향신 계층이 있었다. 자, 그들은 관리와 정문지의 진초였다. 농민은 소토지 소유농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웠다. 인구의 20% 넘지 않은 도시의 상업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노동 조건이 나쁘고 계급의식도 희박하여 사회주의 정당이 성립할 수 없었다. 인구 60%가 카톨릭이었고, 참고로 헝가리 마자르족은 카톨릭을 많이 믿어요. 예. 나머지는 칼빈과 누트파였고, 선거권은 극히 제한된 이유는 마자르족의 엘리트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완전 독립을 요구했으나 다른 일부는 국가 원수만 공유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독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자르족의 단독 지배에는 의견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자르족이 어떻게든 간에 그 안에서는 마자르족 지상주의를 내세웠던 거야. 자, 이런 마자르족 내의 완전 독립이나 자치권 확대에 대한 요구는 황제는 그 마자르족 내의 소수민족들을 뭐냐면 잘 이용해서 뭐냐면 그 기세를 꺾었죠. 예. 그래서 황제는 소수민족 포함 보통선거의 실시를 무기로 그 기세를 꺾었다. 왜냐 보통선거를 실시하면 이게 이제 국회 구성상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마자르족이 뭐예요? 의회를 장악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마자르족 중심의 어떤 헝가리 운영 체제가 붕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수민족들을 잘 "너네 소수민족들 너 말 안 들으면 소수민족들이 보통 선거를 준다."라는 식으로 위협을 하니까 그 마자르족 안에서 이제는 독립운동 기세를 좀 꺾어 놓은 수단을 사용했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 미국의 발전을 볼게요. 여기에는 남북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좀 약간 길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미국의 발전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예.